방 깊숙한 곳에서 일렁이는 한 자루 촛불이 방 안을 음산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은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고운 손을 파들파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홀레복의 붉은 소매 끝으로 비치는 손가락은 피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새 신부의 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사방은 무겁고 적막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마당의 어둠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서은의 어깨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간직해온 양반가의 자존심도, 한 여인으로서 꿈꾸었던 소박한 행복도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두 산산조각 날 터였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 기괴한 혼사를 두고 뒤에서 비웃음을 흘렸다. 사내구실을 못하는 내관이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몰락한 양반가의 금지옥엽을 돈을 주고 사왔겠느냐는 조롱이었다. 심성이 뒤틀린 환관이 밤마다 새색시를 방에 가두고 끔찍한 방법으로 화풀이를 할 것이라며 입을 모아 수군거리던 목소리가 서운의 귓가를 맴돌았다. 홀로 남겨진 이 방에서 사방의 벽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그녀를 압박해왔고, 부드러운 비단 원앙금침은 마치 살을 내는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다. 서운은 두 눈을 감으며 차라리 이 무서운 밤이 영원히 깨지 않을 꿈이기를,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 방의 문을 열고 들어올 사내는 궁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김영선이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최판서 일파를 견제하는 무서운 환관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으나 서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잔혹한 약탈자에 불과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은은 가난하지만 학식 높은 가문의 귀한 딸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매정하게도 가문의 파멸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허울 좋은 선비라는 껍데기만 남은 서은부는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 투전판에 발을 들였고 결국 가당치도 않은 막대한 빚을 지고 말았다. 험악한 채권자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마당의 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방에 누워있는 병약한 서은모를 거칠게 밀치며 행패를 부리던 날의 기억은 서운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딸년을 기방에라도 팔아넘기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날아갈 줄 알라는 사내들의 폭언 속에서 서운은 혀를 깨물고 죽으려 결심했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터였다. 그때 묘한 한약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니가 바로 매파였다. 매파는 서운부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기생으로 팔려가느니 대궐의 고위 환관인 김영선의 정실부인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이었다. 그 대가로 쌀 300석과 서운부가 지은 모든 빚을 흔적도 없이 청산해주겠다고 했다. 서른부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파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안도했다. 자식을 내관의 손에 넘겨주는 비극적인 처지였음에도 당장 자신의 목줄을 죄어오는 가난과 폭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서은을 더욱 절망케 했다. 그러나 서은은 부모를 원망할 여유조차 없었다. 당장 오늘 내일 하며 신음하는 서운모에게 약한 첩 써보지 못하고 가문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기에 매파가 가져온 비단 홀레복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묻는 수위가 될지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렇게 가마에 실려 김영선의 사가에 발을 들인 것이 오늘 낮이었다. 대궐 같은 기와집과 수십 명의 하인들이 늘어선 웅장한 저택이었으나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같이 묘한 멸시와 동정이 섞여 있었다. 돈에 팔려온 내시의 마누라라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했다. 화려하게 연지군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지만
서훈은 자신이 도살장에 서 있는 짐승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고요하던 문 밖에서 서늘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서훈의 가슴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윽고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다. 촛불이 크게 출렁이며 벽면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서은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시선을 들지 못했다.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하얀 버선발을 보며 숨을 죽였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사내의 걸음걸이는 매우 은밀하고도 조용했다. 거칠고 탐욕스러운 발소리가 아니라 주위를 극도로 경계하며 걷는 무관의 걸음처럼 신중함이 배어 있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방 안을 지배했다. 사내는 문가에 멈춰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운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어떻게 고문하고 유흥거리로 삼을지 고민하는 것일까 하는 공포에 몸이 마비될 것만 같았다. 많이 무서운 모양이구나. 낮게 가라앉은 의외로 묵직하고 단단한 사내의 목소리였다. 내관 특유의 가늘고 높은 목소리를 예상했던 서은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알 수 없어 입술만 더욱 세게 짓눌렀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인을 보며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음탕한 욕망 대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깊은 고뇌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사내의 발걸음이 천천히 서운을 향해 다가왔다. 서운은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물러섰으나 이미 벽에 등이 닿아 있었다. 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고 닥쳐올 수치를 받아들이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순간 머리 위로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거친 손길이 옷자락을 찢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서운이 놀라 눈을 뜨자 눈앞에 단정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조정의 고위 관리이자 환관으로 알려진 김영선이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소문과 달리 맑고 깊었으며 날카로운 이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족두리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하루 종일 무거운 것을 쓰고 있느라 고개가 아팠을 터인데 미련하게 참고만 있었구나. 그의 어조는 타박이 아니라 은은한 염려에 가까웠다. 서우는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흉측한 괴물도 소문 속의 변태적인 권력자도 아니었다. 그저 무거운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한 사내의 깊은 얼굴이 있을 뿐이었다. 서운의 머릿속은 예상을 빗나간 상황으로 인해 하얗게 비어버렸다. 김영선은 그녀의 멍한 표정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구석에 마련된 소반으로 다가간 그는 주전자를 들어 맑은 물을 잔에 따랐다. 술을 나눌 처지는 아니니 목이라도 축이거라. 그가 건넨 백자 잔에는 시원한 냉수가 담겨 있었다. 서은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쥐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에 울렸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타는 듯한 갈증이 밀려와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차가운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요동치던 심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김영선은 그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뒤 빈잔을 거두어 다시 상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불이 개어있는 곳으로 몸을 돌렸다. 서운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환관과의 동침이 어떤 변태적인 행위로 이어질지 몰라
비단 이불자락을 손이 하얗게 되도록 움켜쥐었다. 그러나 김영선은 화려한 원앙금 침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방구석에 놓인 투박하고 얇은 무명 이불 한 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서운이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창가 바닥에 이불을 넓게 폈다. 서운은 크게 지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김영선은 조용히 겉옷을 벗어 벽에 걸고는 속적삼 차림으로 자리에 누워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순식간에 어둠이 밀려들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의 윤곽을 겨우 비추었다. 그곳에서 이불을 덮고 편안히 자거라. 나는 잠귀가 예민하고 성격이 괴팍하여 곁에 누군가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고 벽에 기대어 밤을 보내거라. 그의 말은 겉으로는 차갑게 선을 긋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서운의 정조와 안위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사내는 애초에 그녀를 해하거나 여인으로 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재물을 내어주고 자신을 가짜 아내로 삼은 것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으나 오랜 긴장이 풀리자 참을 수 없는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화려한 이불 속으로 몸을 묻었다. 비단 촉감이 비로소 따스하게 피부에 닿았다. 저 멀리 창가에서 들려오는 김영선의 일정한 숨소리를 들으며 서우는 어둠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인 첫날 밤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 거리감이야말로 지금의 서운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한 울타리였다. 서운은 베개에 머리를 뉘며 가슴속 깊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사람만 있어달라며 울먹이던 서운모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어머니,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적어도 이 무서운 밤은 무사히 넘겼습니다. 서원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눈물을 훔쳤다. 내관의 집이라는 기괴한 공간에서 느끼는 이 모순적인 안도감 속에서 서은은 앞으로 펼쳐질 삶이 자신이 알던 세상의 잣대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을 했다. 환관이라는 거대한 가짜 껍데기 뒤에 숨겨진 김영선이라는 사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새벽녘, 고요를 깨는 닭울음 소리에 서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낯선 천장과 서늘한 아침 공기에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으나 이내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닫고 급히 몸을 일으켰다. 창가를 바라보니 김영선이 누워있던 이불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개어 있었고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이른 새벽에 일어나 대궐로 출근한 모양이었다. 서은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푸르스름한 아침 공기가 신선하게 폐부로 스며들었다. 넓은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은이 마루로 걸어 나오자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며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의 경멸 대신 첫날 밤을 무사히 버티고 살아 돌아온 새 안주인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서우는 그 시선들을 의연하게 무시하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때 안채 툇마루 한 구석에 정갈하게 차려진 작은 소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하얀 무명천으로 덮인 소반 위에는 낯익은 필체에 쪽지 한 장이 얹혀 있었다. 서우는 이끌리듯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힘있고 올곧은 서체로 적힌 글귀였다. 아침상은 따로 차리도록 일러두었으니 주방에 가지 말거라.
낯선 환경 탓에 입맛이 없을 테니 가벼운 죽으로 기운을 차리고 방에서 쉬고 있거라. 저녁에 다시 보마. 짧고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깊은 배려와 온기는 서운의 얼어붙은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무명천을 걷어내자 잣을 찧어 정성스럽게 끓여낸 자죽과 시원하고 맑은 물김치가 소담하게 담겨 있었다. 고소한 죽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어제 하루 종일 긴장감 때문에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던 속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은은 툇마루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죽 한 모금을 입에 넣자 얼어붙었던 온몸의 혈관이 풀리며 온기가 퍼져나갔다. 이 따뜻한 자죽 한 그릇은 소문 속에 지옥 같던 환관의 집이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음을 속삭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서은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다정한 배려 뒤에 자신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왕의 비밀과 목숨을 건 싸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마당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으나 담장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딘가 위태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소은은 툇마루에 앉아 김영선이 남겨두고 간 자죽을 삼키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다. 자신을 가둔 이 집안의 풍요로움은 도리어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굴레와 같았다. 겉보기에는 고관대작의 권세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웅장한 기와집이었고 마당의 소나무와 향나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다. 가을을 맞아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고 풍겼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몰락 양반가의 딸에게 이 정경은 축복이어야 마땅했으나 서운에게는 오히려 가슴을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마당을 쓸거나 걸레질을 하던 하인들은 안채를 흘금거리며 서운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공경 대신 기이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조롱과 멸시가 교차하고 있었다. 서은이 듣지 못할 것이라 여겼는지 혹은 들어도 상관없다는 오만함 때문이었는지 하인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희가 바로 그 쌀 300석에 팔려온 몰락 가문의 애기씨라지? 참으로 기고한 운명일세. 꽃 같은 나이에 환관의 집구석으로 들어오다니 천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처리되었을꼬. 그러게 말일세. 대감마님께서 밤에 무슨 쓸모가 있으시다고 굳이 여인을 정실로 들였겠나? 그저 조정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게 구색을 맞춰 보이려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지. 안방에 화병 하나 들여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평생 독수공방하며 남편 얼굴만 바라보다 늙어 죽을 테니 살아있는 과부나 다름없는 처지로군. 빨래터 쪽에서 들려오는 친모들과 친모 아이들의 거친 대화가 바람을 타고 서은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서은은 치맛자락 속에 감춘 손을 가볍게 떨며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 따위는 대수롭지 않았다. 가슴을 헤집고 들어오는 지독한 모멸감이 온몸의 피를 얼려버릴 것만 같았다. 장식품, 살아있는 과부. 그 잔인한 단어들은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명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우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저 하인들을 잡아다 회초리를 칠 수도 없었다. 그들이 내뱉은 말들이 잔인할지언정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도박판에서 날린 빚 때문에 몸값이나 다름없는 쌀 300석에 팔려왔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내관의 아내가 된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서우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이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막대한 재화로 거래된 값비싼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후가 되자 안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던 노인인 청지기가 안채 대청으로 걸어 들어왔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눈매가 유독 매서운 노인이었다. 그는 서운의 앞에 무거운 쇠로 만들어진 열쇠꾸러미와 두꺼운 장부 몇 권을 툭 내려놓았다. 마님, 대감마님의 엄하신 분부대로 오늘부터 안살림의 관리를 맡기고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허나 이 집안의 법도가 몹시 엄격하고 살림의 규모 또한 여느 대갓집 못지않게 방대하니 당분간은 이 늙은 장부를 제가 곁에서 조율하는 것이 마님께도 이로울 줄 아옵니다. 청지기의 말투는 겉으로는 깍듯한 척 격식을 차리고 있었으나 고개를 숙인 눈빛 밑바닥에는 서른을 철저히 얕잡아 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문이 망해 돈에 팔려온 어린 신부가 이 거대한 저택의 가게를 어찌 이해하겠냐는 무언의 무시였다. 서우는 말없이 손을 뻗어 열쇠꾸러미를 쥐었다. 묵직한 쇳덩이의 무게가 손목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곳은 집안의 권세를 상징하는 징표라기보다 자신을 이 저택에 영원히 묶어두는 차가운 족쇄처럼 다가왔다. 서은은 내면의 흔들림을 지워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네. 내 아직 이 집안의 가풍에 익숙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으니 청지기가 내 곁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필해주게. 예상외로 차분하고 흐트러짐 없는 서운의 대꾸에 청지기는 살짝 놀란 듯 눈썹을 실룩거렸으나 이내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마당으로 물러갔다. 점차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방에 어스름한 어둠이 깔릴 무렵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의 인기척이 들려왔다. 김영선이 궐에서 퇴청한 것이었다. 서우는 의복을 단정히 고쳐 입고 서둘러 마당으로 마중을 나갔다. 어둠을 뚫고 들어서는 김영선의 안색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 있었고 지쳐 보였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얼마나 혹독한 하루를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안색이었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서운을 발견하자마자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내 입가에 쓸쓸하면서도 옅은 미소를 띄었다. 밤 공기가 이리 차가운데 어찌 나와 서 있느냐. 내 분명 마중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일렀거늘 몸이 상할까 염려되니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의 음성은 여전히 낮고 건조했으나 그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배려와 온기를 서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낮 동안 하인들이 보낸 차가운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 홀로 외로이 버티다 남편이라는 존재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이하게도 가슴 한 구석에 안도감이 낮게 번져나갔다. 그는 세상이 멸시하는 환관의 탈을 쓰고 있었고 자신을 돈으로 사온 주인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집안에서 서운을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스름한 밤이 깊어가고 저녁상을 물린 뒤 두 사람은 다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제 첫날 밤과 마찬가지로 김영선은 서운과 멀찍이 떨어진 문가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도포자락 안쪽에서 하얀 무명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싼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꺼내 서은의 앞으로 조용히 밀어놓았다. 한번 풀어보거라. 너를 위해 가져온 것이다. 서은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묶인 매듭을 풀었다. 화려한 비단이나 값비싼 폐물이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눈이 크게 동그래졌다.
무명천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모서리가 닳아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묻은 소학과 과시선, 그리고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필사본 소설책 몇 권이었다. 서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낡은 책 표지를 어루만졌다. 가문이 몰락하기 전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숨어들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글을 읽으며 행복해했던 유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집안이 무너지면서 가산과 함께 책들을 모두 처분해야 했기에 글을 읽는 즐거움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내 들으니 처가에 있을 적에 성품이 올곧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재주가 남들보다 무척 뛰어났다고 들었다. 김영선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던진 채 무심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이 넓은 저택에 네가 마음을 터놓고 지낼 말동무가 없을 터이니 종일 방 안에서 적적함을 달래기에는 심심풀이로 책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 수소문에 구해보았다. 규방에 갇혀 부질없이 바느질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문장을 익히고 글을 읽는 것이 네 마음을 다스리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서은은 고개를 들어 김영선의 옆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두 눈은 서은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진심 어린 배려를 들켜 쑥스러워하는 소년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인들은 자신을 그저 안방을 장식하는 화병 취급했으나 이 사내는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갈구하던 지적 갈증과 상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여인에게, 그것도 돈을 치르고 데려온 아내에게 귀한 서책을 건네며 마음을 위로하는 사내라니. 서운의 가슴을 굳게 닫고 있던 빗장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영선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낮에 내 신용하는 의원을 은밀히 보내어 내 친부이신 서운부의 병세를 살피도록 조치했다. 고질적인 지병이라 단번에 낫기는 어려우나 탕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면 분명 차도가 있을 것이라 전하더구나. 당분간 가솔들이 약재 걱정을 하지 않도록 넉넉히 가문에 보냈으니 너무 심려치 말거라. 내 아버지를 괴롭히던 도박판의 빚쟁이들도 다시는 그 주변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손을 써두었느니라. 그 한마디는 서운의 가슴에 거대한 천둥이 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서운은 숨을 들이켜며 그를 바라보았다. 단순히 자신을 데려오며 300석의 쌀로 빚을 갚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홀로 남겨진 병든 아버지 서운부의 안위와 남은 가족들의 생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서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깊은 감사함을 말로 표현하려 했으나 울컥 밀려오는 감정 때문에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선을 향해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는 서운을 보며 김영선은 도리어 당황한 듯 급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러지 말거라. 내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이니 어서 몸을 일으키거라. 속히 무릎을 펴라. 그날 밤 서운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은하게 타오르는 등잔불 아래에서 김영선이 선물해준 서책을 펼쳤으나 마음이 흔들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창가 쪽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 김영선의 넓은 등과 뒷모습으로 자꾸만 시선이 향했다. 그는 오늘도 서운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벽을 바라보고 누워있을 뿐이었다. 일정하고 차분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운은 직감적으로 그가 깨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왜 막대한 재화를 들여 자신을 이 집으로 데려왔을까? 단순히 가문을 이어받을 양자가 필요해서였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 외로워질 자신의 말년을 수발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였을까?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런 세속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서운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었고 하나의 고귀한 인격으로 대하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환관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에 여인을 멀리하는 것이라기엔 그의 태도와 언행은 지나치게 의연했고 깊은 사려가 배어 있었다. 서은은 문득 궁금해졌다. 저 단단해 보이는 등 뒤에 숨겨진 삶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의 권력 정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 하루의 싸움을 끝내고 돌아온 이 적막한 저택에서 그가 홀로 견뎌내야 했을 고독의 깊이는 얼마나 깊었을까?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자 서운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지 않았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기고 하인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아 안살림의 기강을 잡기 시작했다. 청지기가 마지못해 건넸던 두꺼운 장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대조하며 허투루 나가는 비용을 잡아냈고 주방에 직접 들어가 식재료의 보관 상태와 청결을 엄격하게 점검했다. 하인들은 여전히 그녀의 출신을 두고 경계하는 눈초리였으나 서운의 단호하고 빈틈없는 가사 처리에 압도당해 점차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서운은 결심했다. 자신이 이 저택의 가련한 손님이 아니라 명백한 안주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고 짓밟힐 뻔한 존엄을 지켜준 남편 김영선에 대한 도리이자 보답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김영선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퇴청할 시간이 되면 그녀는 미리 따뜻한 물을 준비해 세수 시중을 들었고 그가 입을 관복과 도포를 정성스럽게 다림질하여 머리맡에 놓아두었다. 김영선은 이러한 서른의 극적인 변화를 묵묵히 시선으로 받아들였다. 입 밖으로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살가운 치아를 건네지는 않았으나 서은이 정성스레 차려온 밥상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워내는 것으로 자신의 깊은 신뢰와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가정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밤, 마침내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다. 권례의 비밀스러운 정모 때문인지 김영선의 귀가가 이례적으로 늦어져 서은이 안채에서 초조하게 등잔불을 밝히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고요하던 대문 밖이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지더니 이내 누군가 거칠게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저택 안으로 울려 퍼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술에 잔뜩 취한 하인, 마당쇠였다. 그는 평소에도 다른 종들 사이에서 김영선을 환관이라 부르며 뒤에서 가장 악독하게 험담을 일삼던 자였다. 내 시놈의 집구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산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풀구가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랍시고 거드름을 피우며 우리를 부려먹어? 에라이,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 술 기운을 빌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하찮은 불만과 주인을 향한 뒤틀린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모양새였다. 청지기와 다른 하인들이 다급하게 그의 입을 막으며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이성을 잃은 마당쇠의 난동은 그칠 줄을 몰랐다. 급기야 그는 안채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음탕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안방에 계신 안방마님도 들으시오. 밤마다 쓸쓸한 빈방에서 독수 공방하느라 오죽 외롭고 심심하겠소. 내가 들어가서 그 깊은 외로움이나 화끈하게 달래줄까? 응? 그 무례한 발언이 마당에 울려 퍼진 순간
안채의 방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이는 서운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두 눈만큼은 밤하늘의 성좌처럼 매섭고 형용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인들의 예상과 달리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칼이나 잠옷바람이 아니었다. 주인의 위엄을 갖춘 정갈한 당의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서운이 툇마루 한가운데에 우뚝 서자 한순간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질식할 것 같은 고요함에 휩싸였다. 서은은 뜰 아래로 한 걸음도 내려서지 않은 채 하인들을 내려다보며 서리발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 네, 이놈 마당쇠야.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며 주인을 능멸하느냐? 서운의 음성은 결코 높거나 찢어지지 않았으나 그 안에 서린 서슬퍼런 위엄과 기상은 마당에 모인 하인들의 뼈를 얼려버릴 정도로 매서웠다. 평소 집안 구석에서 기죽어 지내던 가련한 어린 신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술에 취해 날뛰던 마당쇠조차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순간적으로 기가 완전히 눌려 숨을 들이켰다. 서은은 툇마루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하인들을 향해 호통을 쳤다. 내가 비록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덕이 부족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 얻지는 못하였으나 이 저택의 명백한 주인은 조정의 녹을 먹으시는 대감마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정통한 정실부인이다. 종의 신분으로 상전을 능멸하고 능욕하는 것은 가문의 규율을 넘어 나라의 관원을 모욕한 죄니 법조문으로 다스려도 목이 달아날 중죄임을 정녕 못 간단 말이냐? 그녀의 서슬퍼런 호통과 준엄한 논리에 마당쇠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덜썩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청지기와 다른 가솔들도 안주인의 무서운 기상에 압도당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서은은 마당 구석에서 눈치를 보던 청지기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쏘아보며 명령했다. 청지기는 당장 내 말을 들으라! 저 아나무인한 자를 당장 외딴 헛간에 쳐넣고 포박하라! 술이 완전히 깰 때까지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주지 말고 가두어 둘 것이니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직접 대감마님께 이 사실을 낱낱이 고하여 국가의 법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청지기는 이마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연신 수긍했다. 예, 안방마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어서 저 고약한 놈을 끌고 가거라.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마당쇠의 팔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며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서은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리가 가볍게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대문 기둥 뒤편, 짙은 어둠이 깔린 곳에서 서서히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바로 퇴청한 김영선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그곳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서은이 하인들을 꾸짖고 가문의 위엄을 세우는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담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밤의 어둠에 가려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평소에 무표정하고 차가운 안색과 달리 그의 눈빛은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세차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운은 황급히 툇마루 위에서 의복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오셨습니까, 대감마님. 제가 집안의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퇴근하시는 길에 이리 흉측한 소란을 보게 하였습니다. 주인의 명예를 더럽힐 뻔하였으니 참으로 송구할 따름입니다. 조금 전에 서슬퍼런 위엄은 어디로 갔는지 김영선의 앞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영선은 아무런 말도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은이 서 있는 툇마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관복자락을 거두며 털썩
툇마루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일까 두려워진 서운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의 처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데 김영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운의 눈을 정면으로 곧게 응시했다. 응시했다. 아니다. 모두 내 부덕의 소치요. 김영선의 음성은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아랫 사람들을 엄히 다스리지 못해 그들이 나를 만만히 보았고 그 여파로 부인이 겪지 않아도 될 치욕을 감내하게 만들었구려. 참으로 면목이 없소. 서우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그가 자신을 아내로 예우하며 말을 낮추지 않고 온전한 존댓말로 진심을 전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게다가 고개를 숙여 사과까지 건네지 않는가. 서우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만류했다. 당치 않으십니다, 대감마님. 저는 이미 이 가문의 안사람입니다. 내 치아비를 능멸하고 욕보이는 무리를 어찌 눈앞에서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입술 사이로 지압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 순간 김영선의 깊은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는 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서운을 묵묵히 응시하더니 짙은 소매자락 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놓았다. 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배어나오는 잘 말려진 곶감 한 꾸러미였다. 조정에서 퇴근하는 길에 장터를 지나다 보니 유독 곶감이 실하고 좋아 보였소. 밤늦도록 글을 읽다 허기가 질 때 곁들여 들라고 사왔소. 무뚝뚝하면서도 서툰 손길로 건네는 그 소박한 곶감 안에서 서우는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폐물보다도 숭고한 그의 진심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었다. 이 사내는 화려한 가모니솔로 여인의 마음을 현혹할 줄도, 뜨거운 온기로 여인을 품에 안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험난하고 시린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소리 없이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서은 역시 방금 전 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안주인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냈다. 높고 단단하게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 하나가 마침내 허물어지는 밤이었다. 담장 너머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무어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적어도 이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고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당 위로 차오른 달빛이 유난히도 시리도록 푸르고 아름답게 부부의 위를 비추었다. 지독한 겨울바람이 살을 들이치는 서슬퍼런 밤이었다. 창호지 문을 세차게 흔들어대는 바람소리는 흡사 굶주린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흉흉하게 밤 공기를 갈랐다. 서은은 안방 화로에 숯을 더 얹으며 불안감에 휩싸인 눈길로 문 밖을 끊임없이 살폈다. 삼경이 훌쩍 지난 깊은 시각이었으나 남편 김영선은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걸레에 예기치 못한 정변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폭설이 내린 빙판길에 마차가 미끄러져 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사실 며칠 전부터 그의 안색이 유독 흙빛처럼 어둡고 핏기가 없었던 것이 자꾸만 마음에 밟혔다. 그는 매건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으려 극구 부인했으나 서운의 예리한 시선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수라를 들 때 숟가락을 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따금 가슴팍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던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그저 일시적인 체증이 기운을 막아 그런 것이니 개의치 말라. 그는 매번 그렇게 담담히 말하며 서운을 안심시키려 들었지만 서운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단순한 과로나 체증이 아님을 감지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환관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며 부러워하고 시기하지만 실상 궁궐이라는 공간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춤추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임금의 충직한 그림자로 위장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목을 죄어오는 칼날 위를 걷는 듯 극도의 긴장 속에서 영혼을 갉아먹는 일일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고요하던 대문 밖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겁게 무너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색이 된 하인의 다급한 비명이 정막을 깨뜨렸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보게들, 어서 와서 대감마님을 부축하게 해. 서은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 방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툇마루를 벗어나자마자 사정없이 휘날리는 차가운 눈발이 뺨을 때렸다. 대문 안쪽을 바라보니 가마를 메고 온 가마꾼들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김영선은 가마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었는지 차가운 눈밭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청지기가 허겁지겁 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 끙끙대며 진땀을 흘리는 중이었다. 서은은 신발을 제대로 꿰일 겨를도 없이 버선발로 차가운 눈이 쌓인 마당을 단숨에 가로질러 달려갔다. 가까이서 마주한 김영선의 안색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시체처럼 창백했고, 이마와 뺨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야윈 몸을 짚자 마치 불덩이를 만진 듯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확 끼쳤다.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얼 하는 게냐? 어서 대감마님을 안채방으로 모셔라. 당장 움직이지 못할까? 서운의 서슬퍼런 불호령이 떨어지자 넋을 잃고 서 있던 하인들이 그제야 허겁지겁 김영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방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서운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을 꼭 쥔 채 방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그를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었으나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신음만 나직하게 뱉어낼 뿐이었다. 청지기를 시켜 급히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부르러 보낸 서은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직접 수건을 짜서 그의 얼굴과 목덜미에 식은땀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관복의 매듭을 풀고 저고리를 벗기자 비단옷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실상이 드러났다. 갈비뼈의 윤곽이 훤히 내비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조정을 호령하며 막강한 위세를 떨쳤으나 정작 그 속은 이토록 바싹 말라 비틀어진 채 상처 입고 있었던 것이다. 서운의 가슴 한구석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저릿하게 아려왔다. 이 가녀린 몸으로 그 험악하고 피말리는 걸레의 암투를, 그리고 세상이 퍼붓는 그 잔인한 멸시와 독서를 홀로 어찌 견뎌왔단 말인가. 밤이 깊어 삼경을 지나 사경에 이르러도 김영선의 고열은 좀 채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애타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늘 얼음처럼 냉철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던 위험 있는 모습은 간데없고, 무의식의 심연 속에서 그는 아무런 방어 기제도 갖추지 못한 나약한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춥습니다, 어머니. 몸이 너무나 시리고 춥습니다. 제발 밀어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발 멈추어 주십시오. 서은은 수건을 짜던 손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피를 토하듯 울부짖는 그 절박한 절규. 그것은 필시 그가 어린 날 환관의 소임을 맡기 위해 궁으로 들어와 남성으로서의 삶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난도질당했던 그 끔찍하고 잔혹한 기억의 파편일 터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참혹한 고통의 기억이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서은은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숨을 죽인 채 그의 머리맡을 묵묵히 지켰다.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진 채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 눈가에 잡힌 주름 사이사이에 깊게 고여있는 거대한 슬픔의 웅덩이가 보였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두고 대가 끊긴 자라 비웃고 탐욕과 권력에 눈이 먼 네이시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지만 지금 서은의 눈앞에 누워있는 존재는 그저 깊은 상처를 입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가여운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서은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개어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대고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끊임없이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기는 대감마님의 처소이며 지극히 안전한 곳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이 울타리를 넘어와 대감마님께 해를 입히거나 모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깊은 혼돈 속에 빠져있던 김영선의 의식에 가닿은 것일까?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던 그의 미간이 기적처럼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도 서운의 손을 유일한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그 악력이 어찌나 강한지 손가락 뼈마디가 아려올 지경이었지만 서운은 아픔을 참고 결코 손을 빼지 않았다. 긴 밤 내내 그녀는 그의 곁을 온전히 지키며 이마에 차오르는 땀방울을 닦아내고 타들어가는 그의 입술에 물을 죽여 적셔주었다. 가물거리던 촛불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어 꺼지고 어두운 창호지 문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에야 그의 거칠던 숨소리가 평온을 되찾았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 깊숙이 흘러들었을 때 김영선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밀어 올렸다. 머리는 도끼로 찍힌 듯 극심하게 지끈거렸고 사지는 물에 젖은 솜덩이처럼 한없이 무거웠다. 그는 몽롱한 시선으로 낯선 천장의 들보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끝에 닿아 있는 형언할 수 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를 감지했다. 고개를 살며시 돌리니 서은이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침상 머리맡에 위태롭게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사방으로 흐트러진 머리카락, 밤샘 간호로 인해 헬쑥해진 안색, 그리고 머리맡에 놓인 대야와 핏빛땀이 배어있는 물수건들. 지난밤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사투를 벌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여실히 증명해주는 풍경이었다. 김영선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의 가장 취약하고 추한 이면을 안사람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동시에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와 목구멍을 메웠다. 평생을 임금과 왕실의 시종을 들며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토록 목숨을 다한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집안의 빚 때문에 억지로 팔려와 당연히 자신을 혐오하고 멸시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양반가의 규수가 아니던가. 김영선이 그녀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미세한 인기척에 놀란 서은이 번쩍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다. 방 안에는 잠시 어색하고도 밀도 높은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정신이 드십니까, 대감마님? 몸의 열기는 좀 내린 듯한데 기력은 어떠하십니까? 서은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의복과 머리를 매만지며 다급하게 물었다. 밤새 도맡은 간호 탓에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부인의 지극한 간호 덕에 간신히 명주를 붙잡았소. 보여주지 말아야 할 흉하고 비참한 꼴을 보이고 말았구려. 김영선은 갈라진 쉰 목소리로 간신히 답하며 부끄러움에 차마 그녀를 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러자 서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부부로 연을 맺은 사이에 감추어야 할 흉과 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 고열이 뼛속까지 사무쳐 지켜보는 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다녀간 의원께서 과로로 인해 심화가 극에 달해 기혈이 뒤엉킨 것이라 진단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조정의 정무를 내려놓으시고 미동도 하지 마신 채 오직 요양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어조는 추호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엄격하고 단호했다. 흡사 철없는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엄하게 타이르는 강인한 어머니의 기상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김영선은 멍한 눈빛으로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희미하고도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평소 그가 짓던 세상에 대한 냉소나 씁쓸한 조소가 아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내린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참으로 편안하고 고요한 안도의 웃음이었다. 오후가 되자 김영선의 기력이 눈에 띄게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서우는 약탕관에서 정성스럽게 다려낸 한약과 가슴을 진정시키는 맑은 약차를 상에 받쳐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자그마한 차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다. 찻잔 위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두 사람 사이에 감돌던 묘한 어색함과 긴장감을 부드럽게 녹여내 주었다. 차를 한 모금 깊게 음미한 김영선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부인, 혹시 마음에 품은 의문이 없으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 곳입니까, 대감마님? 내가 조정의 수많은 여인들을 마다하고 왜 하필 부인을 정실로 맞이했는지 말이오. 만약 내 권세와 재물로 젊고 화려한 첩을 드리려 했다면 도성의 이름난 기생들이나 권세가 있는 다른 가문의 규수들도 얼마든지 줄을 섰을 터인데 굳이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여 거대한 빚더미에 앉아 신음하던 부인을 지목해 데려온 그 해괴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단 말이오? 서우는 순간 찻잔을 쥐고 있던 손가락 끝바닥에 자기도 모르게 강한 힘을 주었다. 사실 그것은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가장 본질적이고도 거대한 의문이었다. 그러나 감히 두려움에 입 밖으로 꺼내 묻지 못했던 금기 같은 질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눈을 들어 그의 대답을 묵묵히 기다렸다. 김영선은 시선을 방 너머 마당 구석에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매화나무 가지로 향한 채 아주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듯 낮고 아련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일이었소. 내가 간신히 대를 끊고 궁궐의 환관의 신분으로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지. 윗전들의 무자비한 매질과 선배 내시들의 혹독한 가혹행위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의 실성한 상태로 궐 밖으로 도망쳐 나왔던 적이 있어. 배는 골아 사흘을 굶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인데다 그는 잠시 차를 들이켰다. 지나가는 길에 어느 주막에 들러 엎드려 빌며 국밥 한 그릇만 베풀어 달라 애걸하다가 주막 주인에게 덜미를 잡혀 마당으로 내팽개쳐진 채 몽둥이질을 당하고 있었소.
재수 없는 내시놈이 감히 신성한 장사터에 발을 들이밀어 부정을 타게 만드냐며 얼굴에 소금 세례를 퍼붓더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나 서은은 그 거칠의 뒤에 숨겨진 어린 날의 처절한 굴욕과 찢어지는 아픔을 온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였소. 마침 그 주막 앞을 지나시던 고결한 풍모의 한 선비께서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시고는 경노하시며 주막 주인의 몽둥이를 빼앗아 호통을 치셨소. 하늘 아래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어찌 사람을 이토록 짐승 취급한단 말이냐? 네 놈의 소행이 말로만 듣던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라고 사정없이 꾸짖으셨지. 그리고는 손수 흙먼지와 피로 뒤범벅이 된 미천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당신의 도포 소매로 내 얼굴에 먼지를 닦아주셨소. 그것도 모자라 당신께서 손수 받으신 따뜻한 국밥상에 나를 마주 앉히시고 배불리 먹으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셨지. 내시라고 고자라고 세상 천지가 침을 뱉고 외면하기 바쁘던 그 가혹한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나를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분이셨소. 김영선이 비로소 고개를 돌려 서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가가 붉은 핏빛으로 눈물겹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내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인간의 존엄을 일깨워 주신 은인이 바로 부인의 조부님이시자 조정의 대쪽 같은 선비로 이름을 날리셨던 구서대감님이시오. 서은은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아버지. 그녀의 어렴풋한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학문이 깊고 타협을 모르는 엄격하고 꿋꿋한 분이셨다. 그러나 그 설이 가득한 엄격함 등 뒤편에 이토록 눈물겨운 자비와 따뜻한 일화가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그날 주막마당에서 맛보았던 국밥 한 그릇의 온기와 은혜를 평생토록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소. 권례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멸시를 겪으며 피말리는 권력 암투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갈 때마다 그날 대감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기를 떠올리며 간신히 버텼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거대한 은혜를 갚으리라 맹세했으나 미천한 내시의 신분과 청렴한 문관의 길이 서로 달라 기회가 닿지 않았지. 그러다 얼마 전 서대감님의 가문이 급격히 몰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다는 부인의 친부께서 푸전판에 빚에 몰려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자 외동딸인 부인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기방의 노류장화로 팔아넘기려 한다는 비극적인 전말까지 말이오. 김영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의 표면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래서 내가 급히 신뢰하는 매파를 그곳으로 보냈던 것이오. 내가 제모를 치르고 부인을 가문으로 사온 것은 결코 내 늙은 육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오. 외로운 노경에 수발을 들 하녀를 구하기 위함도 아니었소. 그저 내 목숨을 구해주셨던 은인의 고귀한 혈육이 저 더러운 진흙탕 바닥으로 추락하여 짓밟히는 것을 내 눈으로 차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요. 그것이 미천한 내 신분으로서 대감님께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보은의 길이라 믿었어. 서은의 두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해였다.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의 산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무능함 때문에 비참하게 팔려온 가여운 희생양이자 짐짝이라 생각하며 절망했으나 사실은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가장 깊고 따뜻한 은혜의 밧줄이
시공간을 넘어 자신을 저 나락 속에서 구원해 올린 것이었다. 이 눈앞의 사내는 그녀의 처녀성을 탐하거나 소유하려 든 것이 아니라 그녀 가문의 무너진 명예와 여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세상의 평판을 전부 걸었던 것이다. 권세 높은 내시가 돈의 힘으로 양반가의 규수를 첩으로 사왔다는 세상의 온갖 비난과 수치스러운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어찌하여 이 눈물겨운 전말을 이제야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서은이 목이 메어 가슴을 쥐어짜며 울먹였다. 김영선은 쓸쓸하게 웃었다. 부끄러웠소. 은혜를 갚는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웠으나 결과적으로는 부인의 고귀한 인생을 내시의 아내라는 평생의 굴레와 낙인 속에 가두어버린 꼴이 되었으니 차마 내 입으로 떳떳하게 선심 쓰듯 말할 수 없었던 것이오. 그저 부인의 앞길을 막은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오. 서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다. 그녀는 주저없이 김영선의 앞으로 걸어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얼음장 같던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김영선이 당황하여 서둘러 손을 빼내려 했으나 서우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의 손을 결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뜨겁고 진실한 온기가 김영선의 메마르고 차가운 마음의 결을 소리 없이 녹여내렸다. 당치 않으십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고귀한 구원자이십니다. 서운의 고백은 차가운 밀실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남편 김영선의 두 손을 움켜쥔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 대신 가문을 일으켜 세우려는 여장부로서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투전판에 빠져 자신을 팔아넘긴 무능한 친부 서운부의 죄를 대신 사하고 병약한 서운모의 머리맡에 약탕관을 끊이지 않게 되어준 사내.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거세된 그림자라 부를지언정 서운에게 김영선은 무너진 삶의 기둥을 다시 세워준 유일한 대장부였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정의 거대한 부패 세력이자 보이지 않는 적인 최판서의 움직임이 김영선의 가택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판서는 왕의 비밀 조사를 행하는 암행어사의 정체를 눈치채고 김영선이 환관으로 위장해 권례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그를 영모와 기망의 죄로 올가매려 획책했다. 어느 날 붉은 노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판서가 보낸 자객들과 포교들이 김영선의 사가를 포위했다. 안살림을 도맡던 청지기는 사색이 되어 안채로 뛰어들었고 평소 안주인을 부실히 보던 마당새조차 흉흉한 칼날의 기세에 눌려 헛간으로 숨어들었다. 김영선은 마침내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내관의 의복 속에 감추어 두었던 마패를 꺼내어 서은에게 쥐어주었다. 부인, 내 실상을 고하겠어. 나는 조정을 좀먹는 최판서 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환관의 탈을 쓴 왕의 밀사, 암행어사 김영선이요.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가택을 들이쳤으니 부인은 어서 이 마패를 들고 군사를 청하시오. 서우는 경악했으나 이내 눈빛을 매섭게 빛냈다. 원망과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는 남편을 향한 무서운 투지와 동지애가 들어찼다. 그녀는 김영선이 건넨 마패를 품에 단단히 넣고 가문의 장롱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친조부의 두드러진 갑주와 검을 꺼내 들었다. 산에 못지않은 기계를 지닌 서은은 망설임 없이 소복 위에 갓옷을 덧입었다. 치아비께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거셨는데 어찌 아내인 내가 살기만을 바라겠습니까? 함께 저 포위망을 뚫을 것입니다.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흑의를 입은 최판서의 살수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달빛을 받은 검날들이 번뜩이며 김영선의 목을 겨누었다. 환관의 가면을 벗어던진 김영선은 숨겨둔 비검을 뽑아 앞장섰고 그 뒤를 매서운 기세로 무장한 서은이 바쳤다. 부부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살수들의 장벽을 갈라치기 시작했다. 서은은 몰락 가문의 핏줄 속에 흐르던 무인의 기계를 가감없이 발휘하며 남편의 등 뒤로 쇄도하는 칼날을 쳐내고 앞으로 나아갔다. 피와 비명이 낭자한 웅장한 혈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목숨을 의탁한 채 거대한 귀곡의 진을 파헤쳤다.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가 검풍에 꺾여 흩날리는 와중에도 김영선과 서은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판서의 포위망을 부수며 어둠이 짙게 깔린 사가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 서은의 장갑 차림은 찬란한 달빛조차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서슬퍼런 투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최판서의 자객들이 무차별적으로 칼날을 내뻗었으나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힌 김영선과 가문의 검을 쥔 서운의 결연한 기세 앞에서는 추풍낙엽에 불과했다. 김영선은 아내의 등을 완벽하게 책임지며 조정을 좀먹던 거대 거두 최판서의 하수인들을 차례로 베어넘겼다. 서운 역시 몰락한 무인 가문의 명예를 증명하듯 산에 못지않은 과감한 검식으로 남편의 활로를 열었다. 가택을 포위했던 핏빛 진영이 두 사람의 신형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나갔고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들이 검풍에 박살나 흩날리는 혼돈 속에서 부부는 마침내 사가의 높은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관군들이 최판서의 근거지를 기습하고 격렬한 소탕전이 끝난 후 도성 외곽의 안전한 은신처에 도달해서야 두 사람은 피 묻은 검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김영선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의 소매자락과 손목에는 밤새 칼을 쥐느라 터진 핏자국이 붉게 배어 있었다. 부인, 김영선은 밀려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평생을 왕의 그림자이자 거세된 환관이라는 거짓 허울 속에 자신을 은폐하며 감정을 거세한 채 살아왔던 그였다. 수많은 밀사들과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이었지만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서운을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안았다. 그의 넓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며 참았던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나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여 미안하오.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어 정말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부인. 서우는 김영선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굳게 버텼던 긴장의 끈을 풀고 눈물을 흘렸다. 무사하셨으니 되었습니다. 나으리께서 살아계시니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서로를 껴안은 채 거친 숨을 고르며 눈물을 닦아냈다. 그들을 둘러싼 은신처의 차가운 새벽 공기조차 두 사람이 공유한 뜨거운 혈투의 온기 앞에서는 힘을 잃고 물러갔다. 서은은 절감했다. 이번 사투를 거치며 두 사람은 단순히 속아서 맺어진 기이한 부부의 관계를 넘어 대의와 생사를 함께 나누는 유일무이한 동지가 되었음을 말이다. 세상의 부패한 권력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필코 살아남은 것이다. 비밀 거처의 문을 열고 나서는 두 사람의 발인 위로 마침내 최판서 일파의 몰락을 알리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김영선은 서은의 손을 꽉 쥔 채 은밀히 온기를 나누었다. 그의 손은 이제 차가운 음지의 손이 아니었다. 서은은 역시
그의 손귀를 단단히 맞잡으며 마음 깊이 맹세했다. 이 손을 평생 신뢰하고 따르겠노라고. 탐장박 세상이 그를 어떤 눈으로 보든 간에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가장 온전하게 만드는 부부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목숨을 건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평온함은 그 어떤 승전보보다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법이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남긴 텃밭 위에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결실을 맺는 일뿐이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그 모진 전국의 폭풍우 속에서도 마침내 고요한 안정의 이기가 가문에 내려앉았다. 왕의 특명으로 최판서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은 김영선은 마침내 환관의 위장을 벗고 공신으로 인정받았으나 권세 대신 은고를 택했다. 이제 그의 사가 마당에는 하인들의 멸시 섞인 수군거림이나 외부의 감시 시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담장 너머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묵향이었다. 봄볕이 유난히 정겹게 내리쬐는 대청마루에서 이제 7살이 된 아이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붓을 움켜쥐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 곁에는 화려한 관복 대신 수수한 도포를 입은 김영선이 인자하고 깊은 눈빛으로 아이를 기특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은은 마당 한 구석의 화단에서 흙을 만지며 모란꽃을 다듬다가 문득 허리를 펴고 대청마루의 그 평화롭고 흐뭇한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연우였다. 과거 김영선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아이로 부모를 잃고 끼니조차 잊지 못해 떠돌던 것을 서운이 먼저 정식으로 거두어 양자로 삼자고 제안한 아이였다. 비록 배 아파 낳은 핏줄은 아니었으나 부부는 가슴과 영혼으로 얻은 이 아이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내리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아버님, 이 글자는 획이 너무 복잡하여 제 뜻대로 정갈하게 써지지 않습니다. 붓이 자꾸만 어긋납니다. 연우가 작은 투정을 부리며 붓을 슬며시 내려놓자 김영선은 탕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허허, 연우야. 본래 마음의 성급함을 다스려야만 붓 끝의 흔들림도 멈추는 법이란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에 다시 한번 서두르지 말고 해보거라. 네 어미가 온 정성을 다해 가꾸는 저 마당의 모란이 어찌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더냐? 엄동설안의 모진 추위를 묵묵히 견뎠기에 저토록 고운 빛깔로 피어난 것이니라. 김영선의 나지막한 음성에는 예전 공작 정치 속에서 나를 세우던 서슬퍼런 긴장감 대신 세상을 품는 넉넉한 노년의 여유가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권례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기던 칼날이 아니었다. 뒤늦게 얻은 자식의 재롱을 지켜보며 평범한 아비로서 누릴 수 있는 지고의 기쁨을 날아가는 인자한 사내일 뿐이었다. 서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뭉클함을 느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었지만 마루 위의 두 사내는 서로를 가장 많이 닮아가고 있었다. 점심나절이 되자 서은은 정성껏 준비한 다과상을 차려 마루로 향했다. 달콤한 꿀에 졸인 약과와 시원하게 우려낸 오미자차였다. 어머님! 연우가 활짝 웃으며 외치고는 서은의 품으로 작은 몸을 던졌다. 서은은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옷소매로 다정하게 닦아주며 김영선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은 예전보다 깊어졌으나 그 주름의 골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부인의 솜씨가 나날이 훌륭해지니 권례 수락관의 상궁들이 와서 배워야 할 지경이요. 김영선의 부드러운 농담에 서은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 그 차가운 가택으로 시집왔을 때 감돌던 그 무겁고 두려웠던 가식의 공기는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부부 사이에는 굳이 구차한 말을 섞지 않아도 서로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깊은 연민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김영선은 서은에게 과거 왕의 밀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처절했던 음지의 이야기들을 소회하듯 들려주었고, 서은은 살림살이의 자잘한 안부와 연우의 학업 성취 과정을 조곤조곤 전했다. 비록 시작은 거짓 신분과 오해로 얼룩진 만남이었으나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깊이는 세상 그 어떤 평범한 부부의 침소보다 애틋하고 긴밀했다. 어느덧 흐르는 세월 속에 김영선이 완전히 모든 명예직에서 물러나는 날이 다가왔다. 평생을 군주의 숨은 검으로 살며 고독과 영광을 동시에 겪었던 파란만장한 조정 생활의 종지부였다. 마지막 퇴청을 고하고 돌아오는 길, 그는 가마에 오르는 대신 도성의 흘길을 온전히 제 발로 걸어 집으로 향했다. 사택의 큰 대문 앞에는 정성스럽게 마중을 나온 서은과 어느덧 훌쩍 청년의 기상이 풍기는 연우가 나란히 서 있었다. 김영선은 대문 앞에 멈춰서서 잠시 회한에 잠긴 눈빛으로 자신의 안식처를 둘러보았다. 젊은 날 정체성을 감추고 내관의 탈을 쓴 채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외로운 기억. 은밀한 권력을 잡았으나 마음은 늘 황량한 벌판 같았던 긴 세월. 그리고 마침내 서은이라는 강인한 여인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완성했던 매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이제는 희끗희끗하게 흰머리가 섞인 서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쥐었다. 이제 모든 과업이 끝났소, 부인. 나는 더 이상 조정을 누비는 암행어사도 비밀 관리도 아니오. 그저 부인의 영원한 지아비이자 연우의 자랑스러운 아비로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하고 싶소. 서은은 아무런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부서져라 꽉 맞잡았다. 그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전달되는 뜨거운 온기만이 그들 생의 유일한 진실이었다. 관직을 떠난 이후의 삶은 물 흘러가듯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부부는 도성 외곽의 산수가 수려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완전히 옮겼다. 뒤로는 푸른 산등성이가 포근하게 감싸 안고 앞에는 투명한 개울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낙원 같은 곳이었다. 김영선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흙을 만지는 소박한 소일거리로 하루를 보냈고, 서은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글과 도리를 가르치며 경륜 높은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 그들의 기이한 내력에 대해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대신 덕망과 기품이 높은 김노인 부부라 칭송하며 흉년이 들면 자신들의 곡식을 기꺼이 나누고 가문에 아픈 자가 생기면 정성껏 약을 지어다 주는 두 사람의 숭고한 인품을 진심으로 닮고자 했다. 과거 서운의 아버지가 진 무거운 도박빛과 몰락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흔적을 감추었으며, 가문의 명예는 성장한 연우가 당당히 대과에 급제하여 청렴한 목민관으로 조정에 출사함으로써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서운은 종종 깊은 밤 개울가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 만약 자신이 그 옛날 매파의 기만적인 제안에 절망하여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면
과연 이토록 찬란하고 고귀한 삶의 황혼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인생의 가장 파멸적인 불행이라 믿었던 그 내관과의 혼례가 실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거대한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그녀는 기나긴 세월의 두께를 통과하며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어느 깊어가는 늦가을 밤이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유난히 시리도록 밝게 떠올라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다. 밤바람이 제법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으나 김영선이 서운의 어깨 위에 두터운 털담요를 자상하게 덮어주었기에 온기가 감돌았다. 마당 가득 피어난 서리 맞은 국화 향기가 진하게 코끝을 스쳤다. 김영선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먼 실루엣의 산자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부인, 내 평생 부인에게 꼭 한번 묻고 싶은 해묵은 질문이 있었어. 허나 돌아올 대답이 너무나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지. 서운이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으리? 이제 와서 우리 사이에 서로 두려워할 장벽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김영선은 쓸쓸하면서도 애틋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의 테두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후회한 적은 없었소. 다른 여인들처럼 평범한 지아비를 만나 안온하게 아이를 낳고 남들 하는 대로 소소한 정을 나누며 사는 평범한 아녀자의 행복 말이오. 가짜 환관이라는 뒤틀린 음지의 삶을 살았던 나를 만나 가문을 지키느라 정조와 평범한 삶을 저당 잡혔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진정 단 한 번도 없었소. 그것은 김영선의 가슴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에 평생토록 박혀있던 날카로운 가시였다. 아무리 서운이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현숙한 양조를 다하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주었을지라도 거짓 환관으로 살며 세상의 온갖 오욕을 뒤집어 써야 했던 자신의 태생적 결핍과 음습한 과거가 이 고귀한 여인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는 평생의 자격지심이었다. 서은은 잠시 아무런 대꾸 없이 하늘에 걸린 둥근 달을 고요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영선의 눈을 똑바로 아주 깊게 응시했다.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 그의 눈꺼풀은 처지고 총명하던 눈동자는 흐릿해졌을지언정 그 눈 웅덩이 안에 담긴 자신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깊이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맑고 단단했다. 서은은 세상을 다 포용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으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들과 같은 보편적인 행복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신체가 멀쩡하고 대단한 가문을 지닌 사내와 혼인하고도 매일같이 증오하고 다투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부부도 허다하며 제 피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정작 마음의 문을 닫아 남보다 못한 원수로 지내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믿고 살아온 진정한 부부란 같은 대의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비바람이 몰아치면 기꺼이 하나의 우산을 나누어 쓰고 거친 진흙길을 함께 걸어가는 평생의 유일한 동무이자 도반 같은 것입니다. 서은은 김영선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자신의 부드러운 뺨 끝에 가만히 갖다 대었다. 저는 나으리를 만났기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엄을 지켜낼 수 있었고, 나으리를 만나 타인을 조건 없이 연민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법을 배웠으며, 나으리를 통해
피를 뛰어넘는 위대한 가문의 의미를 가슴으로 깨달았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정욕이란 한순간 거세게 불타오르다 소멸하는 허무한 촛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영혼으로 나눈 이 연민과 의리는 저 하늘의 달빛처럼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눈을 감고 수만 번을 태어난다 해도 저는 오직 나으리의 아내로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슬픈 질문은 이제 2번 다시 꺼내지 마옵소서. 서운의 뼈를 깎는 듯한 진심 어린 고백에 김영선의 깊은 눈가에서 마침내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투명하게 툭 떨어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노쇠한 손으로 서운을 품가득 거칠게 끌어안았다. 비록 늙고 병들어가는 육신이었으나 그 2 사람이 맞닿은 포옹의 깊이만큼은 세상 그 어떤 청춘의 뜨거움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했다. 고맙소, 내 부인. 내 평생 살아가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왕을 도와 거악을 척결한 것도 아니요. 가문의 막강한 부를 축적한 것도 아니요. 바로 그 잔인했던 날, 매파의 손을 거쳐 부인을 내 운명의 사람으로 기꺼이 맞이한 것이요.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아니 저승의 강을 건너서도 부인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소. 2 늙은 부부는 서로의 연약해진 체온에 온전히 의지한 채 달빛이 내리쬐는 툇마루에서 밤이 깊도록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가을의 청명한 달빛이 2 사람의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을 고귀한 은빛 서리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해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의 길목에서 김영선은 서운의 따뜻한 무릎베개를 벤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평생을 괴롭히던 악몽이나 고통의 기색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락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청년이 된 연우가 방바닥을 치며 통곡으로 아비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으나 서은은 눈물 대신 지극히 부드럽고 환한 미소로 지아비를 떠나보냈다. 먼저 가서 평안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저 역시 이 땅에서 남겨진 제 소임을 다 마치고 훗날 이름 없는 시골 알미가 되어 나으리를 다시 만날 때, 그때는 제가 나으리께 아주 따뜻하고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겠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뜻에 따라 지극히 검소하게 치러졌으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조문객들의 애도 행렬은 몇 날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은밀한 암행어사로서가 아니라 한평생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며 고결한 덕을 베풀고 간 한 인간으로서의 김영선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었다. 김영선이 떠나간 후에도 서운은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남겨준 고귀한 사랑의 유지를 받들어 남은 여생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살아냈다. 연우를 백성들의 고혈을 짜지 않는 훌륭한 목민관으로 완벽하게 성장시켰으며 가문의 남은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 그를 배우지 못하는 사방의 굶주린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마침내 세월이 흘러 소운 역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던 날, 그녀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몸을 남편의 묘소 바로 곁에 눕혀달라 청했다. 무지한 세상 사람들은 생전 위장 환관으로 기록되었던 자의 무덤 곁에 정실 부인의 묘가 나란히 들어서는 것을 보고 기이한 일이라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훗날 그 합장묘 앞에 세워진 비석의 글귀를 읽고 나서는 모두가 엄숙하게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다. 육신은 비록 거짓과 비밀 속에 가려졌으나
그 영혼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온전했던 지아비와 그 영혼의 상처를 온전히 사랑하여 평생을 동지로 바친 지엄이가 여기 차별 없는 땅에 함께 잠들다. 두 사람의 무덤가 바로 옆에는 생전 부부가 그토록 애지중지 아끼며 가꾸었던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또다시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그 매화나무는 차가운 잔설 속에서도 도성에서 가장 먼저 붉고 고고한 꽃망울을 터뜨렸으며 그윽하고 깊은 향기는 낮은 담장을 넘어 온 세상의 메마른 땅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가혹한 편견과 모진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치며 피어났던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랑처럼 은은하지만 결코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을 영원의 향기였다. 진정한 사랑이란 육체의 말초적인 결합이나 타인의 시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뼈아픈 결핍을 묵묵히 채워주고 추운 영혼을 서로의 체온으로 덮어주는 온기에 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 매화 꽃잎들이 세상의 모든 가여운 이들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화선지 위에 어두운 얼룩을 남겼으나 연우는 그것을 살필 겨를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조금 전 시회에서 겪었던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 활활 타오르는 화로와 같았다. 도성 안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자제들이 모여 시를 읊고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으나 연우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소뿐이었다. 학식과 인품, 그 어느 모로 보아도 남들에게 뒤질 것이 없는 그였지만 아버지가 환관이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쇠사슬과 같았다. 조정의 실력자인 영의정의 손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우를 향해 운을 띄웠던 기억이 생생했다. 글재주가 뛰어나 장원 급제감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니 기대가 크다고 치켜세우는 듯 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아비의 기상이 부실하니 그 붓끝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내시의 집안에서 자란 처지를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좌중에 모인 자들이 배를 잡고 파한대소하는 가운데 연우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자신을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으나 평생을 헌신하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남들의 웃음거리로 만든 그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주먹을 부르르 떨던 연우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을 뒤로 한 채 세찬 빗속을 뚫고 집으로 달려왔다. 빗방울이 온몸을 적시는 동안 연우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다. 왜 나는 평범한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는가? 왜 나의 아버지는 하필 세상의 멸시를 받는 환관의 신분인가? 하는 원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길러준 은혜가 하늘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들이대는 편견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험준했다.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구석에 앉아 있을 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영선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레 달인 따뜻한 약탕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김영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은은했으나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연우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연우는 아버지가 건네는 탕국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며 물러가라 소리쳤다. 사늘하게 얼어붙은 아들의 태도에 김영선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으나 이내 슬픈 기색을 감추며 찻상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자식의 기색을 누구보다 잘 읽어내는 김영선은 시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연우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울분을 토해냈다. 아버님은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느냐며 족보도 없는 내시의 자식이라 조롱받는 현실을 울부짖었다.
아무리 밤을 새워 항문을 닫고 붓을 휘둘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연우의 절규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김영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평생을 왕의 비밀을 품고 음지에서 살아온 강인한 사내였으나 자식의 원망 앞에서는 그저 어깨가 짓눌린 나약한 아비일 뿐이었다. 연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차라리 뼈 빠지게 일하는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이었다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 자신을 거두어 이 고통을 주느냐고 아버지를 원망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는 오직 처량한 빗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김영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깊은 사과였다. 자신의 욕심이 너의 앞길을 가로막는 촉새가 될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영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서신 한 통을 꺼내 연우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관아에 제출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둔 파향 신청서였다. 아들과의 법적인 인연을 끊고 그를 먼 친척 양반 가문으로 입적시켜 과거를 보아 출세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뜻이었다. 김영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우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쳤다.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바라보던 연우는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안채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서운이 방으로 들어왔다. 평소에 온화하고 사려 깊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은 서리발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운은 방바닥에 놓인 파양 신청서를 거침없이 집어들더니 연우가 보는 앞에서 사정없이 찢어 밝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방바닥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연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서운의 준엄한 호통이 방안을 울렸다. 그녀는 연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잡고 흔들며 내 아비가 너를 그저 외로움을 채울 도구로 여겼다고 생각하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은은 연우가 어릴 적 열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한겨울 얼음물에 들어가 신령께 빌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비 오는 날 흙탕물에 신발이 젖을까봐 매일같이 서당 앞으로 마중 나가 등을 내주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매섭게 일깨웠다. 또한 김영선이 궐에서 모진 수모와 긴장 속에 살다 돌아온 날에도 자식의 잠을 깨울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던 깊은 온정을 털어놓았다. 서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연우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네 아비를 비웃고 멸시할지라도 너만은 세상의 편견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고, 진정한 아비란 단순히 핏줄을 전한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 눈물과 헌신으로 키워낸 자를 뜻하는 것이라며 김영선의 위대한 사내다움을 강조했다. 어머니의 품에서 연우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분노와 서러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사랑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던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을 한 것이었다. 연우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다. 툇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김영선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연우는 마당 한가운데 쏟아지는 빛 속으로 뛰어들어 아버지를 향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흙탕물이 옷을 적시고 이마에 묻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껏 소리쳤다.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자랑스러운 김씨 가문의 자식이며 김영선의 아들임을 울부짖었다. 김영선은 깜짝 놀라 빗속으로 걸어나와 엎드려 있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연우는 용서해 주시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며 다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손가락질에 맞서겠다고 눈물로 맹세했다. 김영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빗물과 눈물을 닦아주다 결국 와락 연우를 끌어안았다. 두 부자는 세찬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서운이 우산을 들고 나와 그들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다. 비록 몸은 젖었으나 세 사람의 마음을 흐르는 온기는 그 어떤 비바람도 식힐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연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세도가 자제들의 시회에 기웃거리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학문에만 매진했다. 누군가 그의 출신을 은밀히 비웃을 때면 나의 아버지는 권세보다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는 분이며 그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 나의 도리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쳤다. 그의 기백에 눌린 자들은 더 이상 대놓고 그를 모욕하지 못했다. 마침내 대과 치르는 날이 밝았다. 연우는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대문을 나섰고 김영선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며 격려했다. 과거 시험장에 마주한 희재는 충효와 법행에 관한 것이었다. 연우는 책에 나오는 박제된 글귀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진 세월을 견뎌온 아버지와 가정을 지켜낸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며 붓을 움직였다. 그의 글에는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으나 진심 어린 힘이 담겨 있었다. 피로 맺어진 것만이 천륜이 아니요. 덕과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 또한 하늘이 내린 소중한 가족이라는 그의 답안은 시관들을 감동시켰다. 시방에 연우의 이름이 가장 높은 곳에 붙으며 장원급제의 소식이 온 도성에 울려 퍼졌다. 위장환관의 양자가 대과에서 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조정과 백성들을 놀라게 했고 왕 역시 그의 깊은 효심과 학식에 감탄하여 친히 하사품을 내렸다. 연우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던 날, 김영선의 사가 앞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말에서 내린 연우는 곧장 안채로 달려가 김영선과 서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영선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자신의 세월이 아들의 명예를 통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음을 깨닫고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리며 장한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서운 또한 대견한 아들을 품에 꼭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정말 그 험난하고 가시도친 길을 묵묵히 버텨내고 이렇게 훌륭한 조정의 제목으로 성장해 주었으니 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그 밤 영광스러운 급제 소식으로 가득 찬 사가의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따스한 등불 밑에서 축하의 잔을 나눴다. 평소 국가의 중책을 맡아 늘 엄격하고 술을 멀리하던 김영선은 이날만큼은 감정에 북받쳐 연거푸 잔을 비워냈다. 늘 세상을 경계하며 날이 서 있던 그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안도와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부인, 그리고 우리 연우야. 내 평생 어둠 속을 걸으며 가슴 속에 묻어둔 간절한 염원이 하나 있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그토록 바라시던 일이 무엇입니까? 김영선은 아들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임금의 비밀스러운 명을 받들어
환관이라는 거짓 허울을 뒤집어 쓰고 세상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뎌야 했던 세월이었다. 최판서 일파를 척결하기 위해 내 진짜 이름 석자조차 당당히 밝히지 못하고 언제 비수를 맞아 죽을지 모르는 밤을 지새웠지. 내 죽어서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저 비참하게 이칠 운명이라 여겼거늘. 이제 너희 덕분에 나도 왕의 그림자가 아닌 한 가정의 온전하고 자랑스러운 가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게 되었구나. 연우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님의 잔에 맑은 술을 다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가문을 위협하던 칼날을 함께 막아내고 일궈낸 이 소중한 행복을 목숨 바쳐 지키겠노라고. 또한 먼 훗날 자신이 늙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 매화나무 아래에서 부모님이 보여주신 숭고한 사랑의 가치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긴 세월이 흘러 정의로운 암행어사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영선과 강인한 기계로 집안을 지켰던 서은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연우는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청백리로 살아가며 뭇 백성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부모님의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화려한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고요한 묘소를 찾았다. 두 분이 다정하게 나란히 잠든 무덤가 앞에는 과거 그들이 함께 가꾸었던 매화나무가 어느새 거대한 고목이 되어 하늘을 뒤덮고 흐드러지게 고운 꽃잎을 피워내고 있었다. 연우는 상석 위에 정성스럽게 술 한 잔을 올린 뒤 품속 깊은 곳에서 빛바래고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천천히 펼쳤다. 그것은 과거 출신에 대한 고뇌로 방황하던 시절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김영선이 피눈물을 흘리며 작성했으나 어머니 서운이 단호하게 찢어버렸던 파양 신청서의 조각들이었다. 연우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아 풀로 붙여 보관해둔 흔적이었다. 거친 종이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애절한 진심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연우야. 너와의 인연을 끊으려 하는 것은 결코 너를 멀리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 어두운 그림자가 너의 밝은 앞날을 가릴까 두려워서이다. 부디 이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세상에서 너의 고결한 뜻을 펼치거라. 나는 평생 너의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영원히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연우는 그 강직하면서도 따스한 글귀를 눈으로 좇을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왕의 비밀 관리로서 스스로를 평생 그림자라 부르며 숨어 살았던 아버지는 연우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빛이었다. 때마침 산들바람이 불어와 하얀 매화꽃잎들이 마치 하얀 눈발처럼 온 사방으로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중 가녀린 꽃잎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아 연우의 어깨 위에 머물렀다. 그것은 마치 생전의 아버지가 어깨를 다독여주는 따스한 손길 같았고 어머니 서운이 지어 보이던 인자하고 향기로운 미소와도 같았다. 연우는 눈물이 고인 채 맑고 푸른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그리움을 속삭였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께서 함께 계시는 그 하늘 위 세상에도 지금처럼 고운 매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까?